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2025년 대비해서 서양사 강의 처음 시작합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학원에 비해서 좀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따가 입시 설명회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개론적인 거, 심화적인 것을 통합해서 한 번에 미리 제작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판매를 일찍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학원 일정 수요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수요에 맞춰서 주도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개편을 좀 혁신적인 방안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이제 먼저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강의를 빨리 여러분들 일정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서양사 개론과 심화 강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강의하면 개론하고 또 개론 끝나고 나면 심화적인 걸 또 듣는데 사실 심화적인 거와 개론적인 거에 큰 차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굳이 이것을 제가 이제 다년간의 경험으로 이렇게 해봤을 때 이렇게 차이를 두고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한 번에 할 때 개론과 심화적인 것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서양사 공부할 때 초반부터 기본적인 거 하면서 그 안에 좀 더 구체적인 것도 계속 배워 나가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더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한 번으로 한 번의 강의로 개론과 심화를 끝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총 12번에 나누어서 개론 심화적인 걸 좀 더 컴팩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구성하고 또 강의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일정에 맞춰서 언제든지 좀 더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서양사 기본적으로 이제 이 동방 고대 문명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오늘은 이제 이 폴리스가 어떻게 성립하고 그리스 민주정 체제로 어떻게 나아가는지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재는 우리가 이제 좀 빨리 제작을 하느라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교재 수정을 또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이 빨리 끝나지 않아서 우리가 책으로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교재 자료본으로 해서 딱 묶음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재 보면서 강의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기본적인 이제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중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PPT를 통해서 어쨌든 내용을 좀 더 띄우면서 또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PPT로 하기도 하는데 사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교육학적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현재 북구 지역에서도 스칸디나비아 지역 이런 데서도 다시 이제 교재물로 돌아가고 있다. PPT라든가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업을 했는데 실질적인 발전이 별로 없었다라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요즘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교실에서부터 다시 일반 교재로 지금 전환하는 그런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PPT는 지양하고 대신에 좀 더 우리 실질적인 내용 설명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지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오리엔트 문명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리엔트 문명 이야기,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뭐 아주 오래전 시작부터, 아주 오래된 시기부터 이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등 동방 문명에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고 좀 더 그들의 정치, 사회 구조, 문화를 알 수 있는 시기는 기원전 3000년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원전 2000년경이 되면 바빌로니아 신왕국, 이집트 신왕국을 말하죠. 히타이트 그리고 크레타 문명, 이런 것들이 번성하기 시작하고 서서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사회라는, 온전한 국제사회는 아니지만 그런 국제사회라는 틀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12세기 말에 오면 페니키아 또 헤브라이 이런 데가 융성하기 시작하고요. 기원전 1000년경이 되면 아시리아, 페르시아 등 좀 더 통일 제국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오리엔트 지역의 문명에서 이제 우리 서양 문화가 시작됐다, 문명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양 문명은 이런 동방 문명을 본따서 모방해서 시작해서 좀 더 독자적인 문화로 발전시켜 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동방 지역은 전반적으로 전제 군주 제도를 형성한다는 게 특징이고 관료제적 부역 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은 일반적으로 전제 군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전제군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특징이고, 관료제적 부역 국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동방 문화의 전반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군주제를 형성한다는, 전제군주제라는 것은 왕권이 그만큼 동방은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시민사회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왕권 자체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왕정이라고 부르는, 나중에 16세기에서 18세기 동유럽까지 치면 거의 19세기까지 절대왕정이 형성되는데, 그 시기가 아주 독특한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라는 이름이 붙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서양은 왕권이 약해요. 반면에 동방은 지리적인 어떤 위치, 또 기후적인 영향, 여러 가지와 결부가 돼서 이제 전제군주제라는 강한 왕권을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력하면서도 좀 더 자의적으로 뭔가 독자적으로 정치를 운영해 나가는 체제, 이게 이제 전제군주제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동방문화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료제적 부역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이제 동방의 특성인데요. 관료제적 부역국가라는 뭐냐? 일반적으로 초기부터 시작해서 동방이 좀 더 정복 활동이 많습니다. 정복 활동을 하면서 타국을 이제 정복하고 지배하게 될 때 그들로부터 뭘 받느냐? 일종의 부역을 조공으로 받듯이 이제 물론 요즘에는 조공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부역을 좀 더 받아서 이제 국가를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많은 관료들을 둬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들에 의한 이 통치, 총괄적인 것은 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지만 실무적인 것을 이제 관료들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관료제적 부역 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무슨 막스 베버 같은 인물이 뭐 동방이 관료제가 발달이 안 됐다, 이렇게 보는 이론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어쨌든 동방은 일찍부터 관료제적 부역 국가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간의 노예가 생산을 좀 더 이렇게 보조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담당하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평민들이 좀 더 부역을 하고 공납을 바치고 하는 이러한 전제국가 체제를 갖춘 게 동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오리엔트 문명, 동방 문명에 있어서 이 가장 먼저 이제 이집트 문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집트와 이제 동방에서 이제 대표되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집트하고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누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집트가 이제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상당히 둘 다 비교가 된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이집트는 내세적이고 메소포타미아는 상당히 현세적이다. 예, 둘 다 왕권은 강하죠. 왕권은 강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좀 더 강한 게 이제 이집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 지형에 있어서 지형이 이제 상당히 폐쇄 지형이다. 라는 형태가 있고 얘는 지형 자체가 상당히 개방적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특징에 근거해서 예, 그들의 문화 체제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집트는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강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침범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폐쇄 지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침략이 많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된 측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변천에 있어서는 31왕조인 31왕조로 구성이 돼서 상왕국 시절부터 시작해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예,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잠시 받고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 변신하기까지 예, 이 많은 역사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공왕국 시기가 이제 기자의 피라미드, 예, 기자 지역의 피라미드가 이제 상당히 유명하고요. 중왕국 시대에 이제 잠시 힉소스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왕국 시대로 넘어가서 이제 26왕조 지나면 페르시아의 지배를 이제 한때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 이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명맥을 유지하다가 이제 나중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이제 최종 이제 멸망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고대 이집트 문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오리엔트 이집트 문명의 특성을 우리가 이제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런 이집트는 상당히 내세적인 문화의 성향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의 이제 지배자는 뭐 잘 알다시피 파라오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죠. 파라오와 함께 이제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예, 파라오는 곧 신의 현신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죠. 그래서 차이점은 여기서는 이제 신의 현신 신의 현신이 곧 파라오. 여기서는 이제 왕은 누구냐? 신의 대리인. 그래서 약간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왕권이 이집트가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형식적으로는 국왕이 전 국토를 소유하고 있고요. 경제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신교 사회를 갖추고 있고요. 예, 보다 현실 속에서의 어떤 평안함을 더 누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또 내세만이라도 좀 더 나은 그런 어떤 삶을 누리고 싶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세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쟁의 어떤 경험 또 그런 어떤 위협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낙관적인 측면
측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라, 또 사자의 서라든가 또 오시리스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력이 발달했고 또 의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지배계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성 문자로 부르는 상형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이 다신교 사회의 이집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이 기원전 14세기에 나타나는 아멘호텝 4세의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세기 아멘호텝 개혁, 이 아멘호텝 4세의 개혁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그나톤의 종교 개혁을 의미하죠. 이그나톤 종교 개혁과 함께 이제 아마르나로 천도하게 되고 아마르나 양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다신교 사회로 이제 나아가는 상황에서 이 아멘호텝 4세가 중왕국식인데 이 중왕국식의 아멘호텝 4세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태양신 중심의 일신교 사회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그나톤 종교 개혁은 바로 다신교 사회에서 일신교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믿은 게 아톤이죠. 그래서 아톤을 믿는 자, 그래서 자기를 이그나톤이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그래서 다신교사에서 한때 일신교사회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도를 이제 옮기게 되죠. 아마르나로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러면서 이 문화 양식에 있어서도 아마르나 양식을 탄생시킵니다. 이 아마르나 양식은 좀 더 전통적인 어떤 양식 틀을 깨고 좀 더 생동감 있는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면 동방의 이제 전반적인 특성이 굉장히 폐쇄적인 부분이 있고 획일적인 부분이 있어서 주로 정면으로만 이렇게 딱 경직된 자세로 이제 작품들이 만들어졌다면 좀 더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한다든가 약간의 뭐 이런 어떤 변화들을 이제 하나하나 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은 좀 더 세련된 측면들도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틀을 벗어나는 그런 양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아마르나 양식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나왔었죠.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어떤 양식을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어떤 이제 특성이 있느냐 한번 보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기본적으로 기억할 것은 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거고, 뭐 미라 이야기라든가 뭐 사자의 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알아두시면 뭐 과히 나쁘진 않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상당히 지형 자체가 개방적이에요. 자, 개방적 지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탁 트여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외적이 침략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죠. 외적이 그래서 자주 침략하고 그래서 왕조 교체 또는 그 나라들의 교체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불안해요. 항상 삶의 위협이 있고 그래서 이들은 어떤 미래를 이렇게 장담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내가 현세에 살면서 즐겁게 안전하게 살 건가 여기에 관심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현세적인 문화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르크 시대부터 시작해서 수메르인의 우르나무 법전 시기, 수메르인 문명 시기, 그리고 이제 아카드인
지배하는 시기, 그리고 아모르인들, 우리가 아모르인 혹은 아모르인 이런데 이제 바벨론 왕국으로 이제 유명한 이 그 아모르인들의 통치 시기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치적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 번 수없이 많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우르크 시대, 수메르 문명 시대, 아카드 문명, 아모르 문명, 그래서 바빌로니아 문명, 예, 그리고 나중에 또 혼돈을 거듭하게 되는 게 이제 메소포타미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아주 우르크 시대의 진흙과 햇볕에 말린 벽돌로 쌓아 올린 지구라트, 성탑이라고 부르는 지구라트를 축조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메르인들의 문명은 뭐 워낙에 요즘에 뭐 잘 많이 알려져 있죠. 역사 속에서 수메르인들의 어떤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법전이 우르남무 법전입니다. 좀 더 법에 의해서 좀 더 통치를 잘 원활하게 해보려고 한 것이죠. 이 우르남무 법전이 상당히 오래된 법전이고 이 법전을 좀 더 보완하고 또 새로운 어떤 당시 어떤 상황을 반영해서 만든 법전이 훗날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법전이 되겠습니다. 이 함무라비 시대에는 바벨론의 신, 여기는 이제 지역 신들이 많아요. 예, 메소포타미아의 특징은 각각의 지역마다 모시는 신들이 다 따로 있어갖고 신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 함무라비 때 오면 함무라비가 이제 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 마루둑을 믿고 있었고, 이 함무라비를 통해서 마루둑을 이용해 갖고 이제 하나의 일종의 이제 중앙 집권적인 어떤 통치 체제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루둑이 바빌론의 하나의 지역 신에 불과했던 마루둑이 중앙 신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게 이제 이 함무라비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기가 상당히 이제 이 여러 역사적인 부침을 겪으면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집트는 신의 모습을 주로 새로 표시를 많이 했고요. 예. 신의 모습을 이제 좀 새의 어떤 형상으로 많이 표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 수메르에서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신을 좀 인간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좀 더 묘사를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다른 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뭐 함무라비 법전의 이야기는 워낙에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래서 어떤 보복성적인 어떤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통치 체제를 잘 구축해 보려고 애쓴 측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이집트하고는 달리 개별 소유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재산 상속, 매매도 가능합니다. 동시에 이 비관적 경향이 상당히 강한 곳이 이곳이죠. 아까 말한 대로 지역이 개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위협 상황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비관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또 현세적인 성향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뭐가 있냐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거죠. 길가메시 서사시. 그래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현실 속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의 노여움을 샀던 길가메시 반은 3분의 2는 영웅이고 신의 모습 영웅이고 3분의 1은 인간의 모습을 한 길가메시 그리고 그를 응징하러 온 이 엔키두 초인이었던 엔키두가 이제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이 친구랑 같이 싸우다가
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고, 이 엔키두를 살리려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헤매는 거죠. 헤매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현실에 더 즐겁게 살아라. 불사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인간의 하나의 생명적인 본원적 측면이고, 따라서 그것은 돌리기가 어려우니까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이런 어떤 메소포타미아의 대표적인 성향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2000년대 초기에 한번 길가메시 서사시가 사료를 통해서 나온 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에 뭐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엔키두라든가 또 길가메시 이름 나오면 이게 딱 사료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아마 사료로 시험 문제를 내기가 그래서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동방에서 기본적으로 이집트의 성향과 메소포타미아의 성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동부 지중해 지역은 그러면 어떠하냐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이집트라고 한다면, 이쪽이 이제 이쪽에 해당하는 데가 이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어떤 그 시리아 있는 그쪽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집트가 이제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지중해를 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쪽 지중해하고 또 이쪽이 이제 지중해로 따지면 동쪽이죠. 그랬을 때 동부 지중해에 있는 이쪽은 어떠한 모습을 펼치고 있느냐라는 거야. 자, 이곳에 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이제 이 히타이트하고 페니케아하고 헤브라이 뭐 이런 나라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히타이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동부 지중해 지역의 히타이트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원래 발흥한 인도 유럽어족의 민족입니다. 이 히타이트가 최초로 철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귀족 중에 최강자로 국왕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지배자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철기와 함께 전차를 사용하고 히타이트의 멸망으로 제철 기술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이쪽과 관련해서 히타이트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람세스 2세 때 이쪽하고 이렇게 요쪽이 이제 부딪혀 갖고 한때 대전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어떤 그 전투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카데시 전투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전투를 통해서 한때 패권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책에 뭐 서양사개론 책에서는 뭐 이렇게 뭐 여기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혹시 사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즘에 고대사는 사료를 이용해서 시험에도 꽤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집트의 람세스 2세하고 요 히타이트의 어떤 충돌로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요 카데시 전투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조약을 처음 맺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최초로 맺은 조약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면, 또 사료로 언급이 되거나 이러면 시험에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니키아. 페니키아는 주로 해상 활동을 했고요.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고 시리아 지방의 시돈, 티루스 등의 도시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예, 오리엔트 문명을 유럽에 전파한 사람들이고요. 표온 문자를 사용했고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 발전시켜서 좀 더 나오게 되는 게 훗날의 알파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브라이, 헤브루, 예, 유대 민족과 관련한 것이죠. 예, 다윗과 솔로몬 왕 때가 전성기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이 되었다가 나중에 아시리아 그리고 신바빌로니아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신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한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게 바빌론 유수 사건이죠. 예. 이 바벨론의 귀족이나 왕족들이 이제 다 끌려가면서 예, 결국은 이제 아주 모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기를 겪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 시기에 이제 그 해방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예루살렘을 한때 재건하기도 하려고 이제 노력했던 그러한 어떤 민족들이 헤브루 민족이고요. 이들의 특징은 유대교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훗날 기독교의 하나의 모체, 뿌리를 형성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집트가, 한쪽에서는 메소포타미아가, 한쪽에서는 페니키아, 예, 히타이트, 아시리아가, 페니키아, 히타이트, 헤브루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문명권을 하나하나 형성해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쪽에 있는 서양 세력은 이제 나중에서야 문명이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서야 문명이 탄생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트 지역의 통일 부분과 관련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트 통일과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것은 바로 먼저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이집트와 함께 여러 지역들 여기에 막 많은 변천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예요. 자, 그랬을 때 예, 이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하는 자가 누구냐? 통일하는 이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가 되겠습니다. 기원전 671년에서 612년 동안 이제 존속하게 되는데요. 예, 실질적인 이제 통일이 이제 671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좀 더 발전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8세기, 기원전 8세기부터요. 그 전에도 이제 존속을 했었어요. 근데 이들이 기원전 8세기부터 하나하나 힘을 키워가는 중에 8세기, 7세기를 거쳐서 671년경에 드디어 이집트까지 접수하면서 이제 좀 더 세력을 키워 나가는 게 그게 이제 아시리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671년경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철기 문화를 일찍부터 수용을 해서 예, 우선 철제 무기 그리고 기마대를 활용해서 이제 정복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700년경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역에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이집트 이르는 거대 지역들을 하나하나 이제 통합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지역들을 하나하나 통합해 갖고 이제 세력을 키워 나가는 게 그게 이제 아시리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아시리아가, 문제는 이제 이 아시리아가 상당히 잔인한 통치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떤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이제 단명한 것으로 이야기한 거죠. 불과 몇십 년, 못 갔다라는 것이죠. 예. 실질적인 기간이 한 60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요. 수도는, 아시리아, 아시르 혹은 아수루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르. 예. 기원전 8세기경 오리엔트 최초의 통일 국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리엔트 세계의 수많은 이 지역들을 이제 통일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수도는 니네베였고요. 예, 철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니네베에서 나오는 그런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여러 가지 알아둘 필요들이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료 특강을 이제 할 건데요. 예, 새로운 사료를 더 많이 구축해서 이걸 할 건데 그때 또 여러분들이 좀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니네베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기 시작을 하고요. 예, 본격적으로 이집트를 기원전 671년경부터 지배하면서 이제 통일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8세기경 통일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통치가 기원전 671년경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7세기가 아주 전성기였고 사실은 실질적 통일 시기 아니냐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 가운데 워낙에 가혹한 통치로 해서 얼마 가지 못하고 이들이 이제 분열이 됩니다. 7세기 말 분열이 되면서 메디아, 리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로 분열이 됩니다. 메디아, 리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 그래서 그 학생들 수능이나 이런 데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그 왕들 사료를 이용해 갖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예. 고등학생들 것도 여러분 이 사료를 이용해서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용은 당연히 이쪽 사료들을 좀 더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 이 당시, 신바빌로니아가 이제 하나둘씩 뜨기 시작하죠. 이 메디아의 뭐 세력도 워낙에, 또 한때 컸었고요. 또 리디아 하면 우리가 리디아는 또 화폐 사용 뭐 이런 거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메디아, 리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 했을 때 그 중에 이제 그들을 누르고 힘을 갖추기 시작하는 게 이제 신바빌로니아였고 이 신바빌로니아에서 이제 유명한 게 예,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되겠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기원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예, 이 제위하면서 이 시기에 바빌론이 수도였고 바빌론 유수 사건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 사람 시기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아주 세력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뒤를 이어서 이제 재통일하는 게 이 아스리아가 이제 물러가고 한때는 또 신바빌로니아가 힘을 키웠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하게 되는 게 그게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이 아케메네스 왕조, 예,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가 기원전 550년부터 기원전 330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왕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2명, 먼저 키루스 대왕, 예. 키루스 대왕 이제 기원전 557년부터 529년까지로 메디아에 신종하고 있던 인도 유럽어족의 페르시아인이었습니다. 이란 고원에 위치했는데 이들이 메디아 왕위를 빼앗고 리디아 정복 바빌론까지 점령해서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루스 대왕이 통치하면서 우리 키루스 대왕의 그 원통 칙령이 있죠. 그래서 키루스 대왕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정복을 했지만 그래도 좀 더 관용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캄비세스 왕, 예, 아들 캄비세스 왕 때 오면은 자, 이 캄비세스 때 이제 이집트를 이제 좀 더 정복하게 되는 게 이제 이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성기로 나오는 게 이제 다리우스 대왕이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예, 이때가 이제 바로 우리 알다시피 페르시아 전쟁하고 연결이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성기 다리우스 1세 때는 동부 지중해부터 인더스강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역을 통치했습니다. 수도는 수사 지역이었죠. 예, 오리엔트 예 전체를 완전히 통합해서 이제 대제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부터 리디아에 이르기까지 예, 이 그 왕의 도시
왕의 도로를 건설했죠. 왕도. 예, 그래서 리디아의 사르디스에 이르기까지 예, 중앙집권 체제를 통해서 군연제를 실시하고 도로 역참제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감찰관도 파견하는 통치를 이제 실시했고, 그런 가운데서 관대한 통치 그리고 유대인을 해방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루스 대왕 시기 그리고 캄비세스 그리고 다리우스 대왕 시기를 이제 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크세르크세스 왕 때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시기적으로 하나 둘씩 흘러가면서 세력은 이제 약화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믿었고요. 예, 기원전 6세기에 조로아스터가 창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이제 이 아주 그 두 신의 싸움이죠. 그래서 선신인 광명신 아후라마즈다하고 악신, 이 둘의 싸움에 의해서 선신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원적 종교관을 갖고 있고, 구세주, 심판, 부활, 예, 이러한 어떤 교리들을 담고 있어서 예, 훗날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대승불교 이런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들은 아후라마즈다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제 왕권을 하나 둘씩 강화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예, 페르시아를 이끌어 갔지만, 결국은 이들도 그리 오래 이제 몇백 년 뒤에는 이제 얼마 가지 못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힘을 잃어가게 되고, 이 페르시아가 힘을 잃어가는 결정적 계기는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이 정복을 하게 되고, 결국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고, 예,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또 얼마 못 갔죠. 예, 그러면서 로마로 편입이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지위가, 예, 이 오리엔트 지역의 이 지위가 상당히 많이 약화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부 이 페르시아의 어떤 그 잔존 세력들이 이제 다시 힘을 이제 규합해서 나오게 되는 게, 그게 훗날의 파르티아죠. 기원전 248년부터 AD 226년까지고, 예, 이 파르티아가 파르티아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게 사선 왕조 페르시아로 226년부터 651년까지 예, 유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이 오리엔트 지역에서는 중심이 아시리아, 예, 그리고 한때 신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의 이 우선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게 파르티아, 그리고 나중에 사사왕조 페르시아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요쪽 지역에 이렇게 주로 주 세력을, 아직 이쪽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해서 주 세력권을 이제 이어가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오리엔트 지역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과 또 이쪽 지역도 한때는 또 정복당했다가 또 놓여졌다가 다시 정복됐다가 놓여졌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의 지배로 여기는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이쪽 지역은 계속해서 사사왕조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유지해 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동방문명, 역사 속에서 이제 동방문명의 영향을 받아 서양의 문명적인 부분이 나타날 때 이 동방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전제군주제의 형성, 그리고 관료제적 부역국가의 성격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방에서의 핵심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인데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집트에서 많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마르나, 양식, 천도,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길가메시, 서사시와 함께 나타나는 현세적 특성, 그 다음에 이 지역들의 어떤 통일로 오는 그런 어떤 단계들 살펴보시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동방의 세계를 이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첫 시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서양사 공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런 기본적인 이론의
먼저 충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것은 이번 시험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좀 더 심화적인 거를 이해했다. 예, 요번에 시험은 그렇게 심화적인 게 아니었거든요. 예, 기본적인 이론을 얼마나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가가 핵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핵심적인 것도 이해한다면 충분히 합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론 강의 잘 들어주시고 섭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쉬고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